왜 뷔페는 맘껏 먹게 해주면서도 돈을 벌까?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뷔페라는 비즈니스 모델,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돈 한 번 내면 끝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뭘 먹든 얼마를 먹든 아무도 안 막습니다. 소고기 원하면 소고기, 킹크랩 다리 원하면 킹크랩 다리, 연어회 초밥에 랍스터까지 비싼 거 골라서 접시 가득 쌓아도 누구 하나 뭐라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이 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망하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뷔페는 외식 산업 전체에서 마진율이 가장 높은 비즈니스 모델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한국만 봐도 그렇습니다. 빕스, 애슐리, 자연별곡, 해운대 해산물 뷔페, 전국의 뷔페가 수천 곳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수십 년째 운영 중이에요. 특히 서울 성급 호텔 뷔페는 1인당 10만 원이 넘는데도 예약 2주 전에 마감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우리가 먹는 만큼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서 이익이 나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뷔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자, 먼저 뷔페라는 것 자체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뷔페라는 단어, 이게 원래 프랑스어입니다. 18세기에서 13세기 유럽 귀족 사회에서 시작된 건데요. 당시 귀족들이 대규모 파티를 열면 하인들이 음식을 일일이 나르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되니까 서빙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긴 탁자 위에 빵, 치즈, 냉육, 와인 같은 걸 한꺼번에 쫙 깔아놓고 손님들이 돌아다니면서 대화하다가 배고프면 알아서 집어먹는 방식이 생겼습니다. 그 탁자를 뷔페라고 불렀습니다. 원래는 그냥 음식 진열대였던 거예요. 장사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편하게 먹으라는 의미였지 돈을 벌겠다는 개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유럽과 미국에서 철도 여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호텔과 레스토랑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여행객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메뉴 고르고 주문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미리 만들어 놓고 알아서 가져다 먹게 하니까 서빙 인력도 줄고 회전율도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모델로 만든 건 미국입니다. 1940년대에서 50년대 라스베이거스 카지노들이 손님을 오래 붙잡아 두려고 저렴한 가격에 무제한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먹는데 돈 들이지 말고 그 시간에 도박이나 더 하라는 전략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뷔페 자체가 돈이 됩니다. 손님들이 생각보다 훨씬 적게 먹는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위험해 보이는 사업이 알고 보면 가장 안전한 사업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뷔페는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까요? 첫 번째, 뷔페는 절대 개인에게 베팅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뷔페 사장님은 여러분, 한 사람이 몇 접시를 먹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새우를 10마리 먹든 소고기를 20점 먹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보는 건 전체입니다. 오늘 저녁 이 홀에 앉은 손님 전체, 일주일 동안 이 식당을 방문한 손님 전체, 왜냐하면 확률의 법칙이 절대 배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0명이 뷔페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한두 명은 진짜 많이 먹습니다. 본전 뽑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먹는 사람들이죠. This Inside 뷔페 갤러리 가보면 소고기 몇 접시 먹었다고 자랑하는 글 넘쳐납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어떨까요? 두세 명은 그냥 적당히 먹습니다. 배부르면 멈추는 사람들이에요. 또 두세 명은 생각보다 훨씬 적게 먹습니다. 다이어트 중이거나 원래 소식하는 사람이거나 분위기 따라 온 사람들이죠. 그리고 반드시 한두 명은 거의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이, 어르신, 건강 문제가 있는 분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똑같이 입장료를 냅니다. 이 비율은 놀라울 정도로 일정합니다. 수십 년간 전 세계 뷔페 업계에서 검증된 겁니다. 적게 먹는 사람과 적당히 먹는 사람이 많이 먹는 사람의 손실분을 항상 메꿔줍니다. 뷔페는 도박이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설계된 비즈니스입니다. 두 번째, 우리 몸은 무제한으로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건 생물학적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위장은 무한한 자루가 아닙니다.
보통 성인의 위장은 음식이 들어오면 약 1리터에서 1.50리터 정도 팽창합니다. 맘 잡고 먹어봐야 처음 20분에서 30분이 진짜 전투입니다. 그 이후로는 포만감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면서 먹는 속도가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감각적 만족감이 급격히 떨어지는 겁니다. 처음 먹는 소고기 한 점은 정말 맛있습니다. 두 번째도 괜찮아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쯤 되면 처음 그 감동이 남아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만족감이 줄어드는 겁니다. 뷔페 사장님들은 이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몸은 이미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이게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인데요. 뷔페 음식 배치,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 뷔페 어디를 가든 입구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샐러드, 빵, 밥, 볶음밥, 잡채, 나무, 전부 원가가 낮고 포만감이 높은 음식들입니다. 사람은 처음 접시를 들면 본능적으로 빈 접시를 채우려 합니다. 앞에 보이는 걸 일단 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볶음밥이고 샐러드고 잡채입니다. 접시가 한번 차면 뇌가 신호를 보냅니다. 됐다. 충분하다. 뒤에 있는 비싼 음식까지 갈 때쯤이면 접시에도 위장에도 이미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싼 음식들, 킹크랩, 전복, 소고기, 연어회, 이런 것들은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가장 안쪽입니다. 게다가 직원이 앞에 서서 직접 잘라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 앞에서 많이 달라고 말하기가 은근히 부담스럽습니다. 한국인이면 특히 더 그렇죠. 눈치 문화가 있으니까요. 한 번 받아가고 두 번째 줄 서기는 좀 그렇고 세 번째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체면이 안 허락합니다. 식당이 여러분한테 비싼 거 먹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규정도 없고 제한도 없어요. 그런데 심리적 장벽 하나만으로 소비량을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뷔페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네 번째, 접시 크기. 이것도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뷔페 접시가 집에 있는 접시보다 작다는 거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그건 의도된 겁니다. 접시가 작으면 한 번에 담는 양이 줄어듭니다. 더 먹으려면 다시 일어나서 음식 코너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야 하고 줄을 다시 서야 하고 이미 배가 좀 찬 상태에서 이거 반복하는 건 상당히 귀찮은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면 슬슬 포기합니다. 그냥 디저트 한 접시 들고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이건 물리적 제약입니다. 규칙이 아니라 환경 설계로 여러분의 소비를 조절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여기서 한국인이라면 기절할 만한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뷔페의 진짜 돈줄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료입니다. 뷔페 음식이 평소보다 좀 더 짜거나 자극적이라고 느끼신 적 없습니까?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간을 세게 해서 갈증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료 가격을 보십시오. 콜라 한 잔에 4,000원에서 5,000원. 밖에서 사면 1,000원도 안 하는 음료수를 뷔페에서는 서너 배 받습니다. 이미 입장료로 몇만 원을 쓴 상태에서 음료수 몇천 원은 대수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걸 테이블 전체로 곱하면요. 모닝 가족이 음료 본잔 시키면 15,000원에서 80,000원입니다. 한 테이블당 순수익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뷔페 업계에서는 음료 매출이 전체 이익의 30%에서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음식이 아니라 음료에서 돈을 번다는 겁니다. 이거 알면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뷔페의 최고 고객은 누구일까요? 내 가족, 회사 회식, 친구 모임, 이런 단체 손님입니다. 한국에서 뷔페 하면 가족 외식이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부모님, 조부모님, 어린 자녀까지 마대가 함께 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 안을 들여다보면요. 어르신은 많이 못 드십니다. 어린이도 많이 못 먹습니다. 다이어트 중인 사람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위기 따라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전부 동일한 입장료를 냅니다. 그룹이 커질수록 적게 먹는 사람의 비율이 올라가고 식당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이익이 늘어나는 겁니다. 일곱 번째, 뷔페의 인건비 구조입니다.
일반 레스토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문 받는 직원, 서빙하는 직원, 정리하는 직원, 테이블마다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주문 실수도 생기고 컴플레인도 들어옵니다. 뷔페는 이런 게 없습니다. 손님이 직접 음식을 가져다 먹습니다. 바베큐 뷔페면 직접 굽기까지 합니다. 주방은 정해진 레시피대로 대량으로 조리해서 보충만 하면 됩니다. 서빙 인력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주문 실수도 없고 개별 메뉴 관리도 필요 없습니다. 운영 효율이 일반 식당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고정비가 낮으니까 손익분기점도 낮습니다. 이것도 뷔페가 꾸준히 살아남는 핵심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 이쯤 되면 정리가 되실 겁니다. 뷔페는 사기가 아닙니다. 규칙을 숨기지도 않습니다. 가격도 공개하고 먹을 수 있는 것도 공개합니다. 아무도 강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투명한 게임 안에서 식당은 이미 이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만족하고, 쉽게 질리고, 쉽게 눈치를 보고, 쉽게 귀찮아합니다. 뷔페가 돈을 버는 이유는 손님이 적게 먹어서가 아닙니다. 손님이 자기가 상상한 만큼 절대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입장 전에는 다 쓸어 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앉아서 먹다 보면 세 번째 접시쯤에서 이미 전투 의지가 사라집니다. 뷔페 사장님은 이걸 여러분보다 한 발 먼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수학과 심리학과 생물학, 이 세 가지가 한 방향으로 정렬될 때 무제한이라는 말은 더 이상 위험이 아닙니다. 가장 똑똑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뷔페 가시면 본전 뽑으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분위기 즐기시는 편입니까? 솔직한 경험 댓글로 한번 공유해 주십시오. 같이 이야기 나눠봅시다. 그리고 이 영상이 좀 재밌었다 싶으시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